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예요? 물가가 안 잡힌다. 자, 기준금리를 왜 올릴까요?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서이죠. 이걸 은행으로 가져가서 보면은 예금금리가 인상되고 대출금리가 인상이 되겠죠. 그러면은 예금금리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예금금리가 2%일 때 은행에 돈 넣으면 손해보는 것 같죠. 근데 예금금리가 5%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투자하는 사람들, 노후 대비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자, 상가 같은 경우, 특히 뭐 고층물 말고 1층 같은 경우 상가를 보면요, 수익률 4%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보장. 예금금리가 당시에 막 1%, 2% 됐으니까. 여기서 70% 대출을 받아요. 30%에서 보증금을 빼죠. 요게 자기 자본이고, 요 자기 자본의 4% 이상의 임대료를 받겠다. 안정적으로. 이게 상가를 투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금금리가 5%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장사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죠. 장사가 안 돼가지고 월세를 빌려. 그럼 나는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데 월세가 이만큼 안 들어와가지고 조금밖에 안 들어와서 대출 이자도 못 내던가 아니면 수익률이 막 1%, 0%, 0.5% 이렇게 굉장히 낮아진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월세 밀리다가 여기가 망했어요. 망한 가게라서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들어와. 공실이에요, 공실. 그러면 이자만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이런 리스크들을 안고도 4%면 괜찮다 생각하고 상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시대 차익 부분도 막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예금 금리가 5%가 됐어요. 아니, 이런 불안감 다 떠안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들 있죠. 수익률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을 빼고서 수익률을 계산하지 않아요. 4%보다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갑자기 뭐 건물에 문제가 생겨요.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천장에 금이 가서 무너지고, 이거는 세입자 책임이 아니라 건물주 책임이죠. 이런 것도 수리비 들어가고 뭐 공실 나는 거 생각하고, 요런 위험성을 다 떠안고도 4%면 괜찮다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1층 상가에. 세입자와의 트러블, 세입자와의 감정 싸움, 이런 것까지 생각해 가면서. 그런데 예금금리가 5%예요. 감정 싸움을 할 필요가 있어. 불안해할 필요가 있어. 그 다음에 상가처럼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있어. 빚 내가지고 금리 오를까봐 걱정할 필요가 있어. 5%면 그냥 예금하지. 그러니까 요런 저런데, 그 다음에 뭐 주식도 2%대는 주식 손해보더라도 2% 버는이 들어간다. 근데 5%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런 것처럼 여기저기 들어갈 유동성들이 예금으로 들어간다. 또 반대로 대출 받은 사람들이, 많은 부동산 상승론자들이 그런 이야기 했죠. 빚도 자산입니다. 빚을 절대 갚지 마세요. 그 이야기가 가능한 건요, 그 빚을 가지고 그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을 때.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2.5% 됐어요, 대출금리가. 2.5%를 가지고 투자해서 4% 수익 내면 좋은 거죠. 그런데 대출금리가 7%가 돼봐요.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돈 빌려가지고 빚을 절대 갚지 마세요. 그 이상의 수익을 낼 모델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없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어디서 책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본인 뇌리에 꽂힌 것들만 기억하면서 그게 진리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빚을 줄여야 할 시기가 있고 빚을 내서 투자를 해야 될 시기도 있죠. 그리고 그 정도로 투자를 하려면은 투자에 대한 확실한 공부가 필요한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 개뿔도 모르면서 빚내서 집 사면 무조건 돈 번다. 여태까지 그래왔다. 여태까지 그러온 시기만 겪어와 봤으니까. 본인들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투자해가지고 개박살을 나봤어, 뭘 해봤어. 개박살 났는데도 그 이야기 하는 인간들은 더 악질들이고, 저기 선글라스 쓴 인간, 그런 인간들. 그러니까요,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빚을 갚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유동성이 회수가 돼야 되죠. 유동성을 회수하는 이유는 뭐예요? 유동성이 과잉됐기 때문이죠. 과잉 유동성을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잉 유동성의 부작용이 뭐냐? 인플레이션. 그래서 지금 이 인플레이션은요, 많은 인간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 요거 요인 10%도 안 되고
진짜 이 인플레이션의 핵심은 코로나로 인해서 돈 푼 것 때문에 생겨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하는 인간들은 진짜 쓰레기들이다. 이런 게 일어날 줄 몰라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줄 몰랐다? 쓰레기들이다. 왜? 본인들이 부동산은 실물이고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이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고서 그 다음에 코로나 때 돈 풀 때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엄청 많이 풀었으니까 화폐 가치 하락으로 부동산이 상승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놓고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일어날 줄 몰랐다? 등신 아니면 쓰레기죠. 세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사기꾼 아니면은 지능 지수가 딸린 사람인 것밖에 안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서 생겨난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는 억제가 안 됐다. 대표적으로 요 인플레이션 중에서 뭘 봐야 되느냐? 근원물가. 근원물가 자체가 변동성이 적은 것들. 변동성이 적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거 엄청나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는 소리예요. 근원물가가 오히려 올랐어요. 계속 치솟고 있어요. 근원물가는 안 잡히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금리 못 올리게 해서 생기는 부작용 첫 번째가 근원물가 안 잡히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자금 유출이 올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금리가 예금금리 5%, 대출금리 8%라고 해봅시다. 근데 미국의 금리가요. 예금금리 7%, 대출금리 10%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상황에서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다. 근데 금리를 억지로 눌렀어요. 예금금리가 3%로 떨어지고 대출금리가 6%로 떨어진다. 이 상황이면 문제가 생기죠. 이거 완전 꿀이죠. 여기서 대출을 받아요. 여기서 100만 원의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금을 해요. 그러면은 1년 지나면 여기는 107만 원이 되고 근데 6%니까 6만 원 갚아야 돼요. 여기서 돈 빌려서 여기다 돈 넣어놓기만 했는데 만 원씩 남네? 개꿀. 유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다가 만약에 환차익까지 더해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자금이 빠져나가요? 자금이 빠져나가면은 환율은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서 100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1년 뒤에 106만 원으로 갚아야 돼요. 근데 여기다 예금을 했어요. 이 달러당 1000원이라고 해봅시다. 계산하기 편한 거예요. 1달러에 1000원. 그러면은 여기로 100만 원이면 1000달러죠. 1000달러인데 1070달러가 되는 거예요. 1년 뒤에. 근데 자금이 계속 이쪽으로 빠지면서 환율이 올라버렸어요. 1100원으로. 그러면 요거를 다시 원화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1000달러가 110만원. 그 다음에 70달러가 77,000원. 그래서 117만 7천원이에요. 6만원 갖고도 11만 7천원이 남네? 그러면 더 가속화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빠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세계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황과 세계적인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아직 긴축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금리 차는 많이 벌어져 있고. 그래서 한은에서는 거기서 터지는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가계대출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서 금리 올라가면 가계대출이 터지면서 굉장히 경제가 많이 리셋이 될 것이다. 그 부분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억제를 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올리고 역대 최초로 빅스텝도 해보고 그것도 여러 번 해봤는데 그 노력들을 지금 다 무산시키고 있는 거다. 요거까지 생각해 보시면은 크게 요 두 가지만 해도 폐해가 엄청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산, 거품, 붕괴가 늦어지고 당연히 그러면 집값, 거품도 붕괴도 늦어지면서 정상화가 늦어지죠. 정상화가 늦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단기적으로 가장 큰 문제, 장기적으로 가장 큰 문제 저희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단기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가계부채. 장기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인구 감소. 근데 이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 뭐예요? 혼인율, 출산율 저하죠. 이 혼인율, 출산율 저하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첫 번째가 집값이에요. 나 혼자서 임대료 내기도 버겁다. 결혼했는데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자식까지 이런 일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력 단절이라든가 혹은 육아 부담 이런 문제들이죠. 요거 자체에서 이야기를 했던 게 뭐예요? 외국은 육아 부담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일찍 끝나고 일찍 퇴근하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니까
한 명은 계속 돈 벌어야 되고 그러면 한 명이 그만두고 육아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집값이 너무 비싸. 생활비도 너무 비싸고. 이거 문제잖아요. 근데 집값 정상화가 늦어져 봐요. 이 문제도 당연히 장기화되지. 출산율이 1.00 나왔다가 10년 뒤 1.5명. 10년 뒤. 아니면 1.5명 했다가 10년 뒤 하고서 다시 1.00명 되는 게 좋을까요? 이쪽이 훨씬 더 안 좋죠. 왜? 아예 한 구간 자체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똑같아지는데 20년 뒤에는 낳는 인구들은 근데 요 20년 동안에 생산 가능 인구가 텅 비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장기화되면 출산율은 앞으로 장기화되면서 계속 낮아질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터지죠. 간단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굉장히 길어졌네요.